안녕하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참 묘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한 그릇의 밥이 전부 같더니 배가 부르고 나면 그 한 그릇이 두 그릇이 되고 두 그릇이 10그릇이 되어도 모자란 법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피를 나눈 형제라 하여도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할 수 있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막야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깊은 산골,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바람길이 좁고 물길이 맑기로 소문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소란마을이라 불렀는데 논은 비록 넓지 않아도 물이 좋아 벼가 잘 자라고 밭은 돌이 많아도 손이 부지런하면 먹고 살 만큼은 거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제법 살림이 넉넉한 집이 하나 있었으니 대대로 이어온 논밭 몇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를 가진 최가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마지는 인겸, 아오는 인수라 했지요. 형 인겸은 말수가 적고 눈빛이 고든 사내였습니다. 남의 말에 잘 휘둘리지 않았고 어찌 보면 답답할 만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겸을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내는 손에 흙이 묻어도 마음에 때가 안 묻겠구먼. 반면 동생 인수는 말재주가 뛰어나고 부침성이 좋아 어른들 앞에서는 싹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웃으며 인사를 하면 처음 만나는 사람도 금세 마음을 열 만큼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수는 남의 것을 바라보는 눈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장터에서 새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감이 어디서 났는지, 값은 얼마인지부터 묻고, 누가 새 소를 들여오면 그 소의 털빛이 얼마나 좋고 값이 얼마나 나갔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나쁜 짓을 하던 사내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었고 말도 부드러웠으니 사람들은 인수에게 크게 경계심을 두지 않았지요. 두 형제를 거느린 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날이 밝으면 논두렁을 살피며 올해는 물길이 어찌 흐르나 이런 걸 꼼꼼히 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해 겨울 갑자기 크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습니다. 기침을 조금 하더니 열이 오르고 며칠 지나니 밥숟가락도 들지 못했습니다. 동네 의원이 와서 맥을 짚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오래가겠소. 기력이 뿌리째 약해졌으니 사람이 어찌 될지 하늘 뜻을 봐야지요. 그날 밤 아버지는 두 형제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등잔불이 어두욱하게 흔들리고 바깥에는 눈발이 사각사각 소리 없이 쌓여가던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인겸아, 인수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둘이 크게 다툰 적은 없구나. 그것만큼은 참 다행이다. 아버지는 이불을 움켜주며 마치 마지막으로 매듭을 묶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남긴 것이라곤 논 몇 마지기, 밭 몇 자락, 이 기와집 한 채뿐이다. 많다 하면 많고 적다 하면 적다. 허나 이게 너희 사이를 갈라놓을까 두렵구나. 형, 인겸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생 인수도 곧장 받았습니다. 예,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형님이 계신데 제가 어째?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재산이란 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다. 피부치끼리 등을 돌리는 순간 그 재산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법이다. 부디 서로를 해치지 말거라. 두 형제는 그 자리에서 여러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가장 믿기 어려운 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럴 일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최가 집안에는 며칠 동안 상복의 흰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상객이 끊이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손수 밥을 지어 나르며 그래도 아들들이 둘이나 있어 다행이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자 집안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형 인겸은 새벽마다 일어나 아버지가 하던 대로 물길을 살피고 논두렁을 다졌습니다. 동생 인수는 장터에 나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이웃들과 웃으며 인사를 했지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슬픈 일을 함께 견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상복을 벗기도 전에 동생 인수의 입에서 조심스러운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형제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인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아버지께서 남긴 논이 몇 마지기요, 밭이 몇 자락이요, 정확히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누는 게 옳다. 다만 너무 급히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 말에 인수는 한숨을 내쉬는 듯 하면서도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급히 서두르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장례 치르고 나면 사람 마음이 헛갈려서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지금 정리해두면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형 인겸은 그 말이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원래 인겸은 말이 많지 않아도 정리하고 규칙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형제는 며칠 뒤 족보를 아는 동네 노인 하나를 모셔 논밭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수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글을 읽으셨으니 이런 숫자나 장부는 형님이 잘 아시지요. 그리고는 또 슬쩍 말을 붙였습니다. 제가 논농사를 좀 더 잘하니 논은 제가 맡고 형님은 밭을 맡으시면 어떻습니까? 밭도 잘 갈면 쌀 못지않게 이득이 됩니다. 형 인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논농사는 물길과 품이 중요하고 밭농사는 손이 많이 가지만 성실하면 수확이 괜찮은 법이지요. 인겸은 크게 따질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제끼리 다투는 게 아버지의 유언을 거스르는 일 같았고 무엇보다 인겸은 내 몫이 많다 적다에 큰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논을 맡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나는 밭을 맡겠다. 그 순간 인수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소를 인겸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았어도 그 의미를 몰랐겠지요. 며칠 뒤 재산을 정리하는 날이 왔습니다. 동네 노인이 논밭의 경계를 말하고 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인수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논은 물을 대기 쉬운 논, 햇볕이 오래 드는 논, 새벽 안개가 덜 끼는 논이었습니다. 인수는 그런 논을 자기 이름으로 돌리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도 찾아가고 서기에게도 말을 붙였습니다. 형님이야 마음이 넓어서 괜찮다 하셨습니다. 형님은 밭농사 하실 거니 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레 믿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인수는 입이 워낙 달았고 웃음이 좋았으니 누가 의심할 수 있었겠습니까? 형 인겸은 그런 일이 진행되는 줄도 모르고 그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겸은 창고에 있던 곡식 자루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줄었지? 인겸이 묻자 인수는 태연히 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창고는 제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형님은 밭일만 해도 손이 모자라니 제가 알아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겸은 그 말에 선뜻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동생이 관리하는 게 낫겠지. 아버지도 일을 나눠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한 번, 두 번, 인겸이 참고 넘어가는 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참고 넘어가는 순간 욕심은 더 자라나는 법이지요. 봄이 오고 논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할 무렵 인수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인겸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니 대문 앞에 낯선 짐꾼 둘이 서 있었습니다. 짐꾼의 등짐엔 이불과 장롱 같은 살림살이가 묶여 있었지요. 인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인수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는 적 태연했습니다. 형님, 이제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인겸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정리라니? 인수는 마치 오래 고민한 사람처럼 말을 골랐습니다. 형님은 성품이 곧고 남과 다투는 걸 싫어하지요. 하지만 집안 살림이라는 게 누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금세 흐트러집니다. 인겸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확 올라왔지요. 인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맡겠습니다. 논도 제가 책임지고 창고도 제가 관리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일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인겸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인수는 그때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다른 곳에서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은 말끝이 부드러워도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인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 지금 제 앞에서 집을 나가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수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인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도리어 억울한 척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말했습니까? 형님은 밭을 맡으셨지요. 밭은 저쪽 산자락 아래에도 있습니다. 거기 작은 초가 하나 얻어 사시면 됩니다. 인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초가를 내가 왜 얻어야 하느냐? 여긴 아버지가 남긴 집이다. 그러자 인수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언에 집안을 지킬 자는 저라 하셨습니다. 형님은 책 읽고 글 쓰는 사람이니 큰 살림을 맡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하셨지요.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겸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약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동생이 그리 대놓고 거짓을 말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어찌 그런 거짓을. 인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님, 싸우지 맙시다. 형님도 편히 살고 저도 편히 살자고요. 피곤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하는 게. 그 순간 인겸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분배가 아니라 축출이었습니다. 인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 몫은? 인수는 아주 담담히 답했습니다. 형님 몫은 밭입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지요.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시청자 여러분은 들으시면서도 속이 뒤집히실 겁니다. 그날 밤 인겸은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작은 목패 하나, 그리고 밭일에 쓰던 낫. 인겸이 대문을 나서려 하자 인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왕 나가시는 김에 집안일에 더는 끼어들지 마십시오. 서로 얼굴 붉히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 말에 인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인겸은 산자락 아래 초가에 살며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인수가 형님이 조용히 살고 싶어 하셔서 이렇게 둘러댔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을 저리 내쫓나? 통생이 너무했지. 욕심이란 게 무섭다니까. 인수는 그런 말이 들리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다들 오해가 크십니다. 형님이 원래 조용한 분이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더 단단히 움켜쥐었지요. 집도 논도 창고도 전부 자기 것이라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최가 큰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습니다. 논에 물을 대려 하니 물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막은 것도 아니고 돌이 굴러 들어온 것도 아닌데 어찌 든 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물이 새고 물길이 돌아갔지요.
인수는 성질을 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왜 이래? 하인들을 불러 물길을 다시 파괴하고 둑을 높게 쌓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이면 또 물길이 어긋났습니다. 며칠 뒤에는 소 한 마리가 이유 없이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멀쩡히 여물을 먹던 소가 점심 무렵 갑자기 다리를 후들거리더니 입에서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퍽 쓰러져 버린 겁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짐승도 사람처럼 기운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갑자기 이건 좀 수상하군요. 그날 밤부터 인수의 집안에서는 자잘한 불운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곡식 창고에선 쥐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쥐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창고 안에서 드르륵 드르륵 이를 가는 소리 같은 것이 들렸고 아침에 창고 문을 열면 곡식 자루가 찢겨 쌀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인수는 분노해 독을 놓고 덫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쥐는 잡히지 않았고 자루만 계속 찢겼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면 마당 한쪽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산골이니 밤바람이 휘파람처럼 울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사람의 숨죽인 울음 같았습니다. 인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하인들도 겁을 먹었습니다. 날이 밤마다 저 마당에서 우는 소리가 납니다.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는 화를 냈습니다. 헛소리하지 마라. 사람이 있으면 잡아오면 되지. 왜 떨고 있느냐. 하인 둘이 횃불을 들고 마당을 돌아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울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집안의 등잔이 이상하게도 자주 꺼졌습니다. 심지를 새로 하고 기름을 채워도 마치 누군가 숨을 불어 끄는 듯 푹 하고 꺼졌지요. 그럴 때마다 방 안은 갑자기 차가워졌고 인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재산은 능력 있는 사람이 지키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인수는 오히려 더 악착 같아졌습니다. 형 인겸이 사는 초가를 지나가며도 인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는 듯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나이 많은 노인이 인수의 집 앞을 지나며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대문 기둥을 한번 쓸어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 기운이 서늘하구나. 인수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노인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봄이라 밤바람이 차서 그렇지요. 노인은 인수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건 계절 탓이지만 집이 차가운 건 사람 탓일 때가 있다. 인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은 물보다 깊고 불보다 무섭다. 그 눈물이 닿는 곳은 아무리 기와가 번듯해도 썩기 시작하느니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길을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눈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불우는 더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노는 한창 자라야 했습니다. 물이 잘 돌고 벼가 푸르게 올라와야 가을에 풍년이 들지요. 그런데 인수의 노는 이상하게도 벼가 누렇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병충해라 생각했습니다. 약을 치고 물을 더 대고 하인들을 다그쳤습니다. 한 폭이라도 더 살려야 한다. 내가 이 논을 얼마나 힘들게 지켰는데. 하지만 벼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논둑이 무너져 물이 한꺼번에 빠져버렸습니다. 인수는 새벽에 뛰쳐나가 진흙을 뒤집었으며 둑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져 넘어졌고 무릎이 찢겨 피가 났습니다. 그 순간 인수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러나 그 생각은 잠깐이었습니다. 인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형은 성질이 물러서 이걸 못 지켰을 뿐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안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갑자기 짐을 싸들고 도망갔습니다. 인수가 붙잡아 물었습니다. 왜 나가느냐? 하인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 집은 밤이 되면 마당에서 발소리가 납니다. 누가 맨발로 걷는 소리요. 그리고 우는 소리도. 인수는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친 소리 말고 썩 나가라. 하인은 맞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인들은 일을 대충 했고 눈빛엔 겁이 가득했습니다. 집이란 것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겉모양만 번듯해도 금세 삭는 법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수의 아내마저 몸져 누웠습니다. 처음엔 배가 아프다 하더니 열이 오르고 밤마다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밖에 누가 있어요. 울고 있어요. 나보고 내놓으라고. 인수는 아내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아무도 없다. 그러나 아내는 인수의 손을 뿌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람이 형님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에 인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처음으로 초가에 있는 형 인겹을 떠올렸습니다. 형은 지금도 산자락 아래에서 밭을 갈고 있을까? 비바람이 불면 초가 지붕이 흔들릴 텐데 그 사람은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한 채 홀로 밤을 버티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들자 인수는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인수는 곧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지금 흔들리면 더 무너진다. 재산은. 인수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 더 악착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악착같이 붙잡는 사람을 더 세게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요. 가을을 앞두고 마침내 큰일이 터졌습니다. 창고문을 열었는데 곡식이 절반이나 썩어 있었습니다. 그 많던 쌀에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고 바닥엔 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그 소리에 아내가 기어나오듯 나와 창고를 보더니 기절해버렸습니다. 인수는 마을 장터로 달려가 쌀을 급히 팔아 빚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썩은 곡식을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집 뭔가 들린 거 아니야? 형을 내쫓더니 벌 받는 게지. 인과응보란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야. 인수는 처음엔 그 말을 부정했습니다.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벌을 받아. 이건 운이 나쁜 거지. 그러나 운이 나쁜 일이 한두 번이면 운이지만 10번, 20번 겹치면 그건 이미 길이 틀어진 것입니다. 결국 인수는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웃에게, 그 다음엔 장터 상인에게, 나중엔 돈놀이하는 자에게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빚은 빚을 낳고 이자는 살을 먹었습니다. 인수는 밤마다 이자를 계산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돈놀이 하는 자가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리, 말이 길면 서로 피곤합니다. 못 갚으면 논을 내어 놓으시지요. 그 말에 인수는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논은 인수의 전부였습니다. 형의 목까지 삼켜 얻은 것이지만 그래서 더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인수는 소리쳤습니다. 내 논을 내어 놓으라고? 미쳤나? 내가 그걸 어떻게? 그러자 그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갚으십시오. 못 갚으면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날 밤 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울음소리가 가장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마당이 아니었습니다. 대문 밖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수의 방 문 앞에서 흑, 흑, 숨죽인 울음이 들렸습니다. 인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고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인수는 이를 악물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지방 아래에 젖은 흙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대문 쪽이 아니라 집 안쪽에서 문으로 다가온 자국이었습니다. 인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인수는 사람이 변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고 말이 거칠어졌고 눈밑이 꺼멓게 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저 집은 이제 끝이구먼. 재산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됐어. 결국 돈놀이 하는 자들이 들이닥쳐 논문서를 빼앗아갔고 기와집도 팔리게 생겼습니다. 인수는 마지막으로 마루에 주저앉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 인겸. 그가 밭을 갈던 모습, 아버지 앞에서 고개 숙이던 모습,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문을 나서던 모습. 인수는 마치 이제야 숨이 트인 사람처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내가 대체. 그 말은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후회가 진심이라면 왜 그때는 멈추지 못했을까요? 욕심은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끝까지 가서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사람을 깨우는 법이지요. 인수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라곤 빈 곳간과 팔릴 날짜만 기다리는 기와집, 그리고 밤마다 그를 조롱하듯 찾아오는 차가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는 인수의 집 앞을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엮이면 재수 없다는 듯 눈을 피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형 인겸은 달랐습니다. 인겸은 새벽이면 밭을 갈고 낮이면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지붕이 새는 초가를 손질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여전히 남을 탓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인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최가 큰 집이 이제 끝이라네. 인수가 돈놀이한테 논문서까지 넘겼다지. 아내도 알아눕고 집안이 쑥대밭이래. 임겸은 그 말을 듣고도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고소하다 한마디쯤 할 법도 하건만 임겸은 그저 한창 동안 장터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쌀 한 되와 약초 몇 부리를 샀습니다. 그날 해가 질 무렵 임겸은 산길을 넘어 오래전 자신이 쫓겨났던 그 기와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여전히 컸지만 왠지 모르게 더 낡아 보였습니다. 기둥도 삐걱이고 문짝도 바람에 울었습니다. 임겸이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하인이 나오다 말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님, 아니 나리. 하인은 놀라 뒤로 물러섰고 이내 임겸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인수가 마루 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엔 얼굴이 번드르르하고 웃음이 능청스럽던 사내였건만 지금의 인수는 마치 몇 년은 늙어버린 듯 눈밑이 퀭하고 어깨가 꺾여 있었습니다. 인겸은 말없이 쌀자루를 내려놓고 약초꾸러미를 곁에 두었습니다. 인수는 한참 동안 형을 바라보다가 마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여긴 왜 오셨습니까? 인겸은 오래 뜸을 들인 뒤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소문이 들리더구나. 인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소문. 다 들리겠지요. 이 꼴이니. 인겸은 인수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래 벌받아라 같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답게, 인겸답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는 어떠냐? 그 말에 인수는 갑자기 눈을 떨구더니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문 앞에 누가 서 있다며, 울고 있다며, 내놓으라며,
인겸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인겸이 조용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인수의 아내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차가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인겸은 쌀을 덜어 죽을 쓰게 했고 약초를 타려 조금씩 먹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처분이야말로 진짜 어진분이구나. 내쫓긴 사람이 다시 와서 약을 타리네. 그날 밤 인겸은 큰 집 부엌 한켠에서 등잔불을 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문이 스르륵 혼자 열렸습니다. 등잔불이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인겸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아래로 젖은 흙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맨발 자국. 하나, 둘, 셋. 발자국이 부엌 안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 구석에서 잠을 자던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나리, 또 옵니다. 또 와요. 하지만 인겸은 하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작게 말했습니다. 쉿, 가만히 있어라. 인겸은 천천히 일어나 발자국이 멈춘 곳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거라. 그 말에 방 안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인겸은 다시 말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자 어디선가 울음인지 바람인지 모를 소리가 가늘게 스쳤습니다. 흑, 흑. 인겸은 그 소리를 향해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니 이 집을 더 흔들지 말거라. 이 집엔 병든 사람이 있다. 그 말이 끝나자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안정되었습니다. 문도 스르륵 닫혔고 발자국도 마치 물이 마르듯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나리 대체 방금. 인겸은 하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일이면 사람이 끝을 내야지. 그날 새벽 인겸은 인수를 불러 마루에 마주 앉혔습니다. 인수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형님, 밤에 뭘 보셨습니까? 인겸은 잠시 침묵하다 정확히 말했습니다. 네가 빼앗은 것들 위로 한이 쌓였다. 그 한이 재산을 갉아먹고 사람의 숨까지 조이고 있다. 인수는 고개를 떨구고 마치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냥 한 번만 더 잘 살아보려고. 인겸은 그 말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살려면 남의 목부터 지켜줬어야지. 인수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인겸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작은 돈, 밭에서 모은 돈, 그리고 장터에서 품 팔아 모은 돈까지 인겸이 모은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급한 불부터 꺼라. 인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이걸 왜 저한테? 인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동생이니까. 그 말에 인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루의 이마를 받고 울며 빌었습니다. 형님,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형님께 너무 큰 죄를. 인겸은 인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는 내게 빌어 끝나는 게 아니다. 잃어버린 사람의 몫을 다시 돌려주고 빼앗은 만큼 갚아야 한다.
인수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다 돌려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인겸은 며칠 동안 큰 집에 머물렀습니다. 인수는 논문서를 정리하고 빚을 갚을 방도를 찾기 위해 장터로 관하로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번 어긋난 길은 사람 마음만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법이지요. 돈놀이한 자들은 인수의 눈물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리하려면 돈부터 내놓으시오. 그들은 논을 가져갔고 밭을 가져갔고 마지막엔 기와집까지 넘보았습니다. 인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인수는 또 한 번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문 앞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인수의 가슴 한복판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는 결국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인겸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손을 내미는 것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벌을 없애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인수의 아내는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에 인수는 사람이 아니라 텅 빈 껍데기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수는 형 인겸 앞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재산이 제 손에 들어오던 날부터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네요. 인겸은 인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 후에 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도 알았으면 됐다. 마을 사람들에게 인수가 홀로 남지 않도록 부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겸의 그 마음을 보고 끝내 인수에게 등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형이 저렇다는데 사람이 한 번은 잘못할 수도 있지. 다만 대가는 치른 거고. 그렇게 최가 큰 집은 결국 빚으로 인해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수는 그 집을 떠나 산자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인수는 초가 앞에 서서 형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저 여기서 한번 사람답게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인겸은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살아라. 다만 다시는 남의 몫을 탐하지 말고. 인수는 그 말에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인수는 매일같이 밭을 갈고 땔감을 나르고 남의 집 품을 팔아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을수록 가슴에 묻은 때가 조금씩 씻겨내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벌은 남았습니다. 인수의 얼굴은 전처럼 환해지지 않았습니다. 웃을 줄은 알게 되었지만 그 웃음엔 늘 어딘가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비가 오는 밤이면 인수는 문턱에 앉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내가 빼앗은 건 논도 집도 아니었네요. 형님 마음을, 사람의 도리를 내가 훔쳤었습니다. 인겸은 그 말을 들으면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마음을 지켜라. 욕심은 사람을 단숨에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부는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착한 마음은 그 독을 다 삼키고도 끝내 마지막에 손을 내미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 통쾌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장 무서운 벌이란 모든 걸 잃고 난 뒤에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잃은 것의 무게를 평생 가슴에 안고 사람답게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욕심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남의 몫을 삼키는 순간
그날부터는 재물이 아니라 죄를 쌓는 것이지요. 인수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형 인겸은 끝내 동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엔 돌아보지 않아도 될 이유가 넘치는데 인겸은 끝까지 그래도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겸이라면 정말로 그 손을 내밀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인수라면 그 죄를 안고 다시 사람답게 살 용기가 있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야담이 되어 다음 이야기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주막 야사를 여는 등잔불이 되어줍니다. 그럼 저는 다음 밤 더 깊고 서늘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